황혼의 편지. 아버지가 남긴 것, 아버지가 지킨 것. 사람이 늙으면 두 가지 자유를 잃는다고 한다. 하나는 몸의 자유, 또 하나는 마음의 자유.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잃는 건 자식 앞에서의 자유인지도 모른다. 프롤로그. 봄날 오후 한 통의 편지. 2024년 3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102동 1403호. 김유진 44세은 현관 우편함을 열다가 손을 멈췄다. 청구서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사이에 손으로 직접 주소를 쓴 흰 봉투 한 장이 끼어 있었다. 발신인 주소는 충남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247. 유진은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 집 주소였다. 아버지가 40년 가까이 살아온 그 집.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집. 유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집가던 날까지 그 집 마루 끝에 앉아 발을 흔들던 기억이 있는 그 집. 아버지는 문자 메시지를 쓸 줄도 알고 카카오톡도 그럭저럭 쓴다. 그런데 왜 하필 편지를? 유진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남편 이현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큰애 세아는 학원에 갔고 작은애 준혁이만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유진은 식탁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편지지는 3장이었다. 아버지의 필체. 유진이 어릴 때부터 늘 보아온 힘있고 반듯한 그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예전에는 칠판에 분필로 쓰던 그 글씨, 교장 선생님의 글씨. 유진은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문단도 채 읽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1장 아버지의 발표. 그 편지가 도착하기 2달 전인 1월 초, 이 모든 일은 시작되었다. 설날 연휴를 앞두고 아버지 김태식 71세의 자식들을 논산 본가로 불렀다. 장남 김민준 47세 내외와 막내딸 유진 내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명절 때도 아닌 1월 초에 갑자기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자 두 자식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민주는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아내 고은정에게 말했다. 아버지 건강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닐까?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는 건 처음이잖아.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면 집 팔 생각이신 거 아닐까?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니까. 유진은 수원에서 남편 현수와 함께 내려왔다. 세아와 준혁이는 학원이 있다며 집에 두고 왔다. 차 안에서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다 모이라고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유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논산 본가는 1980년대에 지어진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그 집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나중에는 교장으로 일했다. 어머니 최정희가 3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 자식들이 아파트로 모시려 해도 막무가내였다. 나는 이 집에서 죽어도 좋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자식들이 모두 도착하자 아버지는 거실에 앉혔다.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음식을 차려냈다. 게장, 두부조림, 된장찌개. 유진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원래도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조용했다. 숟가락을 놓고 차를 마실 때가 되어서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민준과 유진이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봤다. 재혼하려고 한다. 정적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반응했다. 아, 네, 아버지. 그게 전부였다. 민준의 대답은 그게 다였다. 놀라긴 했지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그 짧은 대답. 유진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차 잔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꽉 다물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상대는 박수님이라는 분이다. 나이는 67이고 대전에 사신다. 논산 성당 주변에서 2년이 됐어.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언제부터요? 아버지가 딸을 바라봤다. 알고 지낸 건 오래됐어. 교제한 건 1년 조금 됐다. 1년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다. 1년 동안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 그 사실이 먼저 유진의 가슴을 쳤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말이 더 아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아버지는 딸의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사 끝나고 나서 시작한 거야.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밥상이 치워진 뒤 민주는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박수님 씨는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만나셨는지 아버지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으며 자녀는 딸 하나가 있다고. 생활은 안정적이고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고. 유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거의 듣지 못했다. 어머니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50대 때 찍은 어머니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유진은 그 사진 속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느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울었다. 남편 현수는 말없이 핸들을 잡고 있다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아버지도 외로우시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장 딸의 반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드리는 전화였다. 아버지, 저 반대예요. 아버지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이유가 뭐냐? 유진은 준비한 말을 꺼냈다. 우선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됐잖아요. 주변 시선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1년 알고 지냈다 해도 노년에 만난 분을 얼마나 알겠어요. 재산 문제도 있고요. 재산?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재산이 걱정이냐? 걱정이 안 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노인이고 내가 노인이다. 아버지, 제 말은요. 유진아. 아버지가 말을 잘랐다. 화가 난 건지 상처받은 건지 유진은 그 목소리의 온도를 정확히 읽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다. 내 나이 71야.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무엇 하나 함부로 결정한 적 없었어.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다만 너한테 먼저 허락을 구할 수 없다는 건 너도 알겠지. 유진은 입을 다물었다. 반대는 알겠어. 좀 더 생각해봐라.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뺨이 붉어져 있었다. 창피함인지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은 오빠 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빠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찬성이야? 민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유진아, 나도 처음엔 놀랐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3년을 혼자 어떻게 사셨는지 봤잖아.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살도 많이 빠지고 어머니 기일에 혼자 앉아 계신 거 봤을 때 나 눈물 날 뻔했어. 그래도 재혼은 다른 문제잖아. 유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면 좋겠어. 그게 다야. 오빠는 재산 같은 거 하나도 안 걱정돼? 민준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말했다. 걱정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근데 유진아, 아버지가 우리 몰래 뭔가를 빼돌릴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유산 때문에 아버지 행복 막으면 되겠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유진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반대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아버지를 걱정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면 어머니가 잊히는 것 같은 두려움, 아버지를 독차지하고 싶었던 딸로서의 욕심.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유진에게 다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리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걱정. 재산. 아버지의 재산은 크게 세 가지였다. 논산의 본가 시세 약 2억 5천만 원, 대전에 있는 소형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데 시세 약 1억 8천만 원, 그리고 교직 30년 동안 모은 예금과 교원연금. 유진의 친구 하나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황혼에 재혼하고 나서 새 배우자에게 재산이 다 넘어갔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미 모든 게 증여 완료된 상태였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유진은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삼장 박수님이라는 사람. 2월 중순 아버지가 다시 자식들을 불렀다. 이번에는 박수님 씨를 만나보라는 거였다. 유진은 나가지 않으려 했다. 남편 현수가 같이 가자고 했다. 가서 어떤 분인지 직접 봐. 그래야 판단을 하든 뭘 하든 하지. 할 수 없이 유진도 자리에 나갔다. 대전 시내의 한정식 집이었다. 박수님 씨는 유진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유진은 은근히 적극적이고 화려한 사람을 상상했다. 화장을 짙게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사람을. 요즘 뉴스에서 보이는 사기 사건들처럼 노인 재산을 노리는 그런 타입을. 하지만 박수님 씨는 작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옷은 수수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뒤 유진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박수님 씨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민준의 아내 은정이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박수님 씨는 짧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제가 45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그 뒤로 혼자 딸 키웠죠. 딸이 지금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저도 반대가 심해서. 유진이 눈을 들었다. 박수님 씨가 유진과 눈이 마주치자 담담하게 말했다. 자식이 반대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 딸도 지금 거의 말을 안 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제가 이러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근데 박수님 씨가 잠깐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자식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국을 떴다. 점심 내내 유진은 박수님 씨를 관찰했다.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유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쁜 사람이라면 반대하기가 쉬운데. 돌아오는 길에 현수가 말했다. 괜찮은 분 같던데. 유진이 차창 밖을 보며 말했다. 재산 얘기를 아직 못 들었잖아. 사장 소문. 2월 말이었다. 유진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강 선생님이었다. 아버지와 같은 학교에서 30년 넘게 함께 근무한 분으로 유진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분이었다. 강 선생님이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유진아, 아버지 요즘 재산 정리하신 거 알고 있니?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해서 본인이 요즘 정리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잘 몰라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뭔가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다고 했어. 유진이 알고 있나 해서. 통화를 마치고 유진은 잠시 앉아 있었다.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재산 정리. 그 말이 유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재혼 준비가 되어가는 시점에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 상상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논산집을 박수님 씨에게 증여하거나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 대전 아파트를 처분해서 돈을 합치는 것, 예금 계좌를 공동 관리하는 것. 물론 이건 아버지의 재산이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유진도 그것을 머리로는 알았다. 하지만 마음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진은 오빠 민준에게 전화해서 강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민준도 처음엔 놀랐지만 곧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재혼 준비하면서 법적인 걸 정리하는 거 아닐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 재산이 박수님 씨한테 다 넘어가면 어떡해? 유진아, 아버지를 믿어야지. 아버지를 믿는 거랑 재산 걱정하는 건 다른 거잖아.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빠도 알잖아. 요즘 황혼 재혼 후에 재산 분쟁 얼마나 많은데.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직접 여쭤봐. 내가 그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은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준혁이가 거실을 지나가다 엄마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해. 준혁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한 번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목소리가 낮아진 적이 있었다. 재산 얘기를 꺼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알고 싶었다. 아니,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유진은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오장조사 3월이 됐다. 유진은 아버지가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논산 농협지점에 가볼까 생각도 해봤다가 그만뒀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았다. 대신 논산에 사는 어머니 쪽 친척 외숙모에게 전화해서 슬쩍 물어봤다. 외숙모,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외숙모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유진아, 사실 나도 들은 게 있어. 태식이 형부가 요즘 뭔가 바쁘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법무사 사무실도 가시고. 법무사. 유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 맞물렸다. 법무사 사무실이면 부동산 이전 등기 쪽 일이다. 집을 넘기는 것이다. 아버지가 논산집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려는 것이다. 유진은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남편 현수는 유진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지만 유진에게는 예민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유진이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내려가도 될까요? 얼굴도 뵙고 싶고. 아버지의 답장은 짧았다. 그래, 오너라. 그 주 금요일 유진은 혼자 논산으로 내려갔다. 남편은 바빴고 아이들은 학교였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마당 한쪽에서 뭔가를 손질하고 있었다. 봄이 오면 텃밭을 다시 가꾸려는지 삽으로 흙을 뒤집고 있었다. 유진을 보자 아버지가 삽을 세우고 손을 털었다. 왔냐? 밥은 먹었어? 오면서 먹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집안 구조는 똑같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무언가 조금씩 달라진 것들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가 없어졌고 안방 커튼이 바뀌어 있었다. 유진은 거실에 앉아 아버지가 차를 내오는 동안 사진들을 봤다. 벽에는 여전히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아직 그대로구나 싶은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아버지가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할 말 있어서 왔지? 유진이 놀라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유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애비가 70년 넘게 살았는데 자식 마음 못 읽겠냐? 유진은 잠깐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법무사 사무실 다니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들었구나. 재산 정리하시는 거죠? 응. 유진의 손끝이 싸늘해졌다. 박수님 씨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유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유진은 읽기 어려웠다. 실망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인지. 유진아. 네. 나한테 그 질문을 지금 당장 해야겠냐? 아버지, 저는 그냥 재산이 걱정이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걱정이 아닌 척 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조만간 알게 될 거다. 그 전에 나한테 뭔가를 들으려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낼 거야. 너한테. 편지요? 응. 그때 읽어라. 유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아버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늘 그래왔듯이 아버지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교장 선생님으로 30년을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유진은 더 묻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서면서도 뒤를 자꾸 돌아봤다. 아버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손질하고 있었다. 봄 햇살 아래 혼자 6장 편지가 오기 전날 밤 수원으로 돌아온 뒤 유진은 일주일 넘게 편지를 기다렸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이에 오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아, 나는 아버지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나한테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 뭐라고? 아버지가 두 분이 혼인 신고 전에 재산 관련 합의를 하셨다고. 법적으로 정리를 다 해두셨다고. 그래서 박수님 씨한테 집 넘긴 거야? 아니. 그럼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아버지가 너한테 편지 보낼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게 다야. 유진은 전화를 끊고 다시 기다렸다. 그 사이 유진은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누워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어릴 때의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유진이 중학교 때 교감 발령을 받았다. 그때 아버지가 학교에서 받은 첫 번째 교감 발령장을 집에 들고 와서 식탁에 올려놓으셨던 게 기억났다. 어머니는 수고했어요 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에 눈가가 촉촉해졌었다. 유진은 그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감정이 흔들리는 걸 거의 처음 봤던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강함 안에 뭔가 아주 깊은 건드리면 안 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유진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 부분을 오래도록 지켜왔다.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그 부분을 아무도 지키지 않게 됐다는 것도 유진은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외로웠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면 반대가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외면해 왔던 것이 아닌가. 3월의 마지막 날 편지가 왔다. 7장 편지. 유진은 식탁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 반듯하고 힘 있는 그 글씨. 유진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몰라서 처음에 썼다가 찢어버리고 다시 쓰다가 또 찢고 결국 이게 세 번째 쓰는 편지다. 너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편지로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얼굴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또 울 것 같고 내가 울면 나도 흔들릴 것 같아서. 아버지가 70 넘어서도 딸 앞에서 흔들리는 건 좀 창피하다. 우선 내가 반대한다는 걸 나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딸이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반대라는 걸 안다. 재산 이야기 꺼냈을 때 내가 좀 매정하게 굴었지. 미안하다. 그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해. 그리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해줄게.
나는 재산 정리를 했다. 내가 들은 대로다. 근데 그게 내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다. 나는 논산집을 너와 민준이한테 신탁해뒀다. 정확히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사용하고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너와 오빠에게 각각 절반씩 간다. 박수님 씨에게는 한 평도 가지 않는다.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어 있다. 대전 아파트는 이미 손주들 교육 신탁으로 넣어뒀다. 세아와 준혁이 그리고 민준이 아이들 둘이서 대학 등록금으로 쓰도록. 이것도 신탁 설정이 끝났다. 내 연금과 예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와 수님이 두 사람의 생활비로 쓴다. 남으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가는 거고. 이건 정리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쓸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님이도 자기 재산 정리를 했다. 그 사람 딸한테는 대전 집을 넘기고 나머지 예금 중 일부는 세아와 준혁이 몫으로 신탁을 따로 들었다. 내가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먼저 하겠다고 했어. 김 선생님 자식들한테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지라고 하더라. 그 말 듣고 나는 한참을 멍했어. 유진아, 나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야. 내가 왜 재혼하려는지 내가 아직 정확히 모를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쓴다. 나는 늙고 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혼자 밥 먹는 게 싫다.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가신 뒤로 3년 동안 나는 괜찮은 척했다.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근데 솔직히 그 3년이 내 생애에서 제일 길었다. 밤이 제일 무서웠어. 아침에 눈을 떠서 아무도 없을 때 그 고요함이 너무 무거웠어. 나이 들면 뭔가를 덜 느낄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 수님이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건 어머니 기일 다음 날이었어. 논산 성당에서 같이 봉사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서 한참을 같이 있어줬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그게 참 고마웠어. 사람이 나이 들면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해. 유진아, 나는 너희들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수님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한 명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이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그게 우리 계획이야. 요양원 얘기도 이미 두 사람이 해뒀어.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면 같이 들어가기로. 자식들한테 간병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재산 정리라는 게 그런 의미야. 재산을 누구한테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고 난 뒤를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 너희들이 나중에 싸우지 않도록. 한 가지 더 말할게. 수님이가 어머니와 아는 사이라는 거 너는 모를 거야. 어머니가 마지막 입원하셨을 때 병원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어. 같은 병동에 있었거든.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해. 수님이 남편이 오래전에 갔다는 걸 어머니가 알고 나서 혼자 사는 게 힘들죠라고 했대. 두 사람이 그때부터 병원에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 어머니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수님이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 우리 영감이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혼자는 못 살아요. 잘 좀 봐줘요. 나는 이 이야기를 수님이한테 나중에 들었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 나는 한참을 울었어. 이건 너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쓴다. 유진아, 나는 어머니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는 내 생의 절반이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어머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마 어머니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야.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잖아. 반대가 아직도 있으면 말해라. 아버지가 들을게.
근데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될 것 같아. 그것만 알아줘. 아버지가. 편지가 거기서 끝났다. 유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순임이한테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우리 영감이 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유진은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늘 그랬다.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 걱정, 자식 걱정이 늘 먼저인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곁을 지켜줄 사람 걱정을 했다는 것. 유진은 쏟아지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다가 결국 그냥 울었다. 소리 없이 혼자 식탁에 앉아서 8장 유언대용 신탁이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잠깐 이야기 바깥으로 나와 아버지가 선택한 재산 정리 방식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유진이 나중에 알게 된 것들을 독자들도 함께 알아보자. 아버지 김태식이 선택한 방법은 유언대용 신탁이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사실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법적 제도다. 특히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유언과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보통의 유언장은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망 후의 유언 집행 과정에서 자식들 사이에 혹은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유언장 위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유언 내용이 법정 상속분과 다를 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반면 유언대용 신탁은 살아있는 동안에 법적으로 재산의 귀속을 미리 설정해두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이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를 통해 법적 계약으로 묶어두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였다. 첫째, 재혼 후에도 자식들에게 재산이 명확하게 가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재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재혼하면 사망 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새 배우자에게 갈 수 있다. 유언대용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두면 그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그 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가 논산집을 자녀들 신탁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다. 다만 사망 후에 그 집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법적으로 미리 확정해 둔 것이다. 셋째, 이 방식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벌일 여지를 크게 줄인다. 신탁은 설정된 계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가 정말로 이런 의사였냐를 두고 다툴 여지가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 설정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김태식이 이 제도를 알게 된 것은 사실 박수님 씨 덕분이었다. 박수님 씨의 딸은 어머니의 재혼에 반대하면서 가장 먼저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박수님 씨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고 법무사를 직접 찾아가서 방법을 알아봤다. 그때 유언대용 신탁을 소개받았다. 박수님 씨는 김태식에게 이 방법을 알려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녀들을 위해 각자의 재산을 이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즉,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한 방향은 자녀들에게 불리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위한 방향이었다. 재혼 이후에도 아버지의 재산이 흔들림 없이 자식들에게 간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진이 상상했던 것, 재산이 재혼 상대에게 다 넘어가는 것은 전혀 반대였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교육 신탁. 대전의 소형 아파트를 처분해서 만든 자금을 4명의 손주들을 위한 교육 신탁으로
넣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이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주들이 대학에 갈 때 등록금 걱정을 덜하도록 아버지 본인은 그냥 묵묵히 해놨다. 자랑도 하지 않고. 유진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는 재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법적 방법을 찾아서 조용히 혼자서, 그리고 그것을 공표하지 않았다. 그냥 편지로 썼다. 딸에게. 9장 또 다른 반전. 편지를 받고 나서 이틀이 지난 날 유진에게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유진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수님 딸이에요. 박지수라고요. 유진은 잠깐 할 말을 잃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직접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요. 저희 어머니 번호 통해서 유진 씨 번호를 알게 됐어요. 박지수는 38이었다. 유진보다 6살 아래. 서울 마포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저도 처음엔 굉장히 반대했어요. 아버지 없이 혼자 저 키우신 어머니가 이제 와서 재혼하신다고 하니까. 재산도 걱정됐고 솔직히 다른 집 아저씨가 어머니 일상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낯설기도 했고요. 유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평생 혼자 살면서 지수 너한테 보여준 게 뭐가 있냐? 내가 행복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는 그 말 듣고 더 이상 반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김 선생님을 직접 몇 번 뵈었는데 어머니한테 잘해주시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게 느껴져서. 박지수 씨, 유진이 말했다.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잠깐의 침묵 후. 저는 유진 씨도 어머니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부탁드릴 처지가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유진 씨 반대하는 거 알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아하세요. 당신 때문에 두 분이 결정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유진은 눈을 감았다. 저는 결정을 못한 게 아니라. 유진이 천천히 말했다. 사실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박지수가 말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억지로 서두를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두 사람은 그날 1시간 가까이 통화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비슷한 감정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부모님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도 그 행복이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데서 오는 복잡한 감정. 통화를 마치고 유진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십장 논산으로. 4월 첫 주 토요일. 유진은 아이들과 남편을 데리고 논산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박수님 씨도 와 계셨다. 아버지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지 박수님 씨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다. 유진이 들어서자 잠깐 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어서 와요. 유진 씨. 유진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게 다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아가 주방을 기웃거리다가 박수님 씨에게 물었다. 이거 된장찌개예요? 응, 맞아. 된장찌개. 좋아하니? 네, 저 된장찌개 엄청 좋아해요. 그래, 잘 됐다. 맛있게 끓였어. 세아가 싱긋 웃었다. 아이는 복잡한 상황을 모른다.
그냥 친절한 어른이 있고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것으로 충분한 나이. 아버지는 거실에서 준혁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준혁이는 할아버지한테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분야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다. 유진은 그 장면을 잠깐 지켜봤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버지와 유진은 마당으로 나갔다. 텃밭에는 이미 파릇파릇하게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상추인 것 같았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편지 잘 받았냐? 네. 다 읽었고? 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반대 안 해요. 아버지가 유진을 봤다. 유진이 말을 이었다. 처음에 반대한 이유 중에 진짜인 것도 있었고, 사실 제 욕심인 것도 있었어요. 어머니 생각에 아버지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제 감정이지 아버지를 막을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편지에 어머니 이야기 쓰신 거. 유진이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박수님 씨한테 부탁했다는 거, 그 이야기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이야기 듣고 많이 울었어. 유진도 울었다. 소리는 내지 않고 그냥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딸 옆에 와서 섰다. 말없이 봄바람이 텃밭 상추잎을 살랑살랑 건드렸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이 텃밭에 상추를 키우셨다. 봄이면 상추쌈에 된장 찍어서 먹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저 상추 좋아했지. 유진이 울면서 웃었다. 네. 올해도 심었어. 봄마다 심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유진에게는 많은 것으로 들렸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잊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봄마다 상추를 심는 사람이 어머니를 잊을 리 없다는 것을. 11장 혼인신고 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초, 아버지와 박수님 씨는 혼인신고를 했다. 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나이에 무슨 식이냐. 그냥 조용히 하면 된다. 박수님 씨도 동의했다. 다만 가족끼리 밥 한 끼를 먹었다. 논산에서 민준 내외와 유진 내외, 그리고 아이들 넷. 박지수도 서울에서 내려왔다. 박지수는 유진을 처음 직접 보는 자리였는데 전화로 이미 오래 이야기했던 사이라 어색함이 생각보다 적었다. 밥상에서 박지수가 유진 옆에 앉아 말했다. 언니라고 해도 될까요? 유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웃었다. 그러세요. 아버지와 박수님 씨는 식탁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특별히 다정하게 굴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들으면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게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인 것 같다고. 젊을 때처럼 두 손 꼭 잡고 눈 마주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것,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전부인 것. 준혁이가 갑자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박할머니도 할머니예요?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준혁이를 바라봤다. 박수님 씨가 먼저 말했다. 그냥 박할머니라고 해도 돼. 억지로 할머니 안 해도 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할머니, 된장찌개 맛있었어요. 박수님 씨가 활짝 웃었다. 그래, 다음에 더 맛있게 해줄게. 아버지도 웃었다. 유진도 웃었다. 조금은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 그래도 웃었다. 12장 6개월 후. 가을이 됐다. 11월의 어느 주말, 유진은 가족들과 논산에 내려갔다. 아버지 집에는 이제 박수님 씨가 같이 살고 있었다.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다고 딱 짚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달랐다. 거실에 화분이 늘었고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나고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아닌 드라마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살이 조금 쪘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산책을 매일 한다고 했다. 박수님 씨가 함께 다닌다고. 유진이 주방에서 박수님 씨를 도우면서 물었다.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어요? 박수님 씨가 웃으면서 말했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엔 뭘 드려도 괜찮아만 하시더니 요즘은 이거 맛있는데 소리도 하세요. 그게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알아요. 박수님 씨가 웃었다. 딱딱한 분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게 재밌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유진은 그 말이 좋았다. 예쁘다는 말. 70 넘은 아버지를 보면서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 아버지가 텃밭에서 들어오면서 말했다. 배추 한 포기씩 가져가라. 올해 잘 됐어. 아이들이 달려나갔다. 세아가 배추를 안고 들어오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김치 만들면 맛있겠다. 아버지가 그래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입가에 웃음이 있었다. 유진은 그 장면을 주방 창문으로 바라봤다. 아버지, 배추, 손주들, 봄엔 상추를 키우던 텃밭. 그 안에 이제 박수님 씨도 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유진은 생각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장면을 어떻게 봤을까? 어머니는 아마 웃었을 것이다. 유진은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자기가 없어도 세상이 따뜻하게 돌아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서 병원 침대에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고 우리 영감 잘 봐줘요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13장 그 편지에 없었던 것들. 나중에 유진이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아버지가 편지에 쓰지 않은 것들이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재혼 준비를 하면서 논산 성당의 신부님께 별도로 상담을 받았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내에 대한 배신인가라는 질문을 신부님께 드렸다고 한다. 신부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진다. 고인이 되신 분이 생전에 어떤 분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당신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나중에 박수님 씨가 유진에게 전해줬다. 두 번째, 아버지는 손주들의 교육 신탁을 설정하기 전에 오빠 민준에게는 미리 말했지만 유진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민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유진이한테 먼저 말하면 그게 회유처럼 들릴 것 같아서 재산 줄 테니까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 들릴까봐. 유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울었다. 아버지는 딸이 재산 때문에 찬성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냥 진심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오히려 말하지 않았다. 세 번째, 박수님 씨는 논산에 오기 전에 유진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 유진이 근무하는 학교 인근의 지역 도서관에 아동 도서 100권을 기증했다. 기증자 이름은 김유진의 가족으로 했다. 유진은 학교 동료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그 기증 명패를 보고 이야기해줘서 뒤늦게 알았다. 유진이 박수님 씨에게 물었다. 왜 그러셨어요? 박수님 씨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이 유진 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도서관 책이 낫겠다 싶어서요.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었는데 부담이 됐으면 미안해요. 유진은 부담이 됐냐고 물으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더 강하게 느낀 것은 부담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네 번째, 아버지는 어머니 기일을 박수님 씨와 함께 지냈다. 어머니 묘소에도 함께 갔다. 유진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박지수한테 들으니 박수님 씨가 아버지에게 먼저 기일에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래도 될 것 같냐고 다시 물었고 박수님 씨는 저는 괜찮아요. 김 선생님이 괜찮으시면요라고 했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묘소에 갔다. 박수님 씨는 아버지 옆에 서서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한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유진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뭔가를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고마워했을 것이다. 에필로그 다음 봄, 이듬해 봄, 유진은 세아와 준혁이를 데리고 논산에 내려갔다. 남편 현수는 주말 당직이라 못 왔다. 논산집에 도착하니 아버지와 박수님 씨가 마당에 나와 있었다. 텃밭에 뭔가를 심고 있었다. 세아가 달려가서 물었다. 박할머니, 이거 뭐 심는 거예요? 박수님 씨가 대답했다. 상추. 할아버지가 심고 싶다고 해서. 할아버지는요? 저기서 감자 심는 중이야. 세아와 준혁이가 아버지 쪽으로 달려갔다. 유진은 마당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무릎을 굽히고 흙을 파고 있었다. 무릎이 안 좋다는 분이. 준혁이가 옆에서 할아버지, 내가 할게요라며 작은 손으로 흙을 쥐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며 웃었다. 박수님 씨는 상추 모종을 하나씩 꺼내면서 세아에게 심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세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다. 봄 햇살이 텃밭 위에 쏟아지고 있었다. 유진은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다. 어머니가 그리웠다. 늘 그럴 것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상추를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봄이 되면 어머니가 그리울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재혼을 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마당이 따뜻하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갔다. 박수님 씨가 유진을 보며 말했다. 유진 씨, 상추 모종같이 심을래요?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쪼그려 앉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흙을 살짝 파고. 박수님 씨가 가르쳐줬다. 유진은 시키는 대로 했다. 손에 흙이 묻었다. 아버지가 감자 심다가 딸 쪽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유진도 아버지를 봤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가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충분했다. 그 눈빛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 미안함도 고마움도 사랑도. 아버지와 딸 사이에만 있는 말없이 통하는 그것. 준혁이가 소리쳤다. 할아버지, 감자 다 심었어요. 아버지가 크게 웃었다. 유진도 웃었다. 봄이었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것.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 황혼 재혼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재혼 건수는 전체 재혼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복잡한 가족관계와 감정, 그리고 재산 문제가 얽혀 있다. 자식이 부모의 황혼 재혼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애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새 파트너에 대한 낯섦과 불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재산에 대한 걱정. 이 이야기에서 유진은 그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가졌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감정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아버지 김태식이 선택한 방법. 유언대용 신탁과 손주를 위한 교육 신탁은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활용하고 있는 법적 도구다.
이 방법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재산 문제만큼은 투명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것이 가족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보여주려 한 것처럼 노인의 사랑은 젊은이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덜 가치 있거나 덜 진실한 것이 아니다. 다만 더 조용하고 더 성숙하며 때로는 더 용감하다. 70이 넘어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적 절차를 직접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하며 딸에게 편지를 3번 써서 찍고 다시 쓰면서까지 진심을 전하려 한 아버지. 그것은 사랑이다. 돌아가신 어머니 최정희가 병원 침대에서 낯선 이에게 말을 건네며 우리 영감 잘 봐줘요라고 한 것도 사랑이다. 자신의 딸과 남의 딸 모두를 생각하며 조용히 재산을 정리하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던 박수님의 모습도 사랑이다. 그리고 반대하다가 결국 텃밭에 쪼그려 앉아 상추 모종을 심게 된 유진의 모습도 그건 역시 사랑이다. 황혼의 사랑은 마무리가 아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다. 봄마다 상추를 심는 사람이 있는 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이 있는 한 사랑도 사라지지 않는다. 불혹 황혼 재혼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이 이야기를 통해 소개된 법적 실제적 사안들을 정리한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시니어 독자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유언대용 신탁이란? 유언대용 신탁은 쉽게 말해 살아있는 유언이다. 일반 유언장은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야 효력을 발휘하고 검인 절차가 필요하며 때로는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반면 유언대용 신탁은 살아있는 동안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어 내가 사망했을 때 특정 재산이 특정 사람에게 가도록 법적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다. 주요 장점. 마이너스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마이너스 사망 후 즉각적으로 유언 검인 없이 지정된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된다. 마이너스 신탁 내용이 계약서로 명확히 기록되어 분쟁 가능성이 낮다. 마이너스 재혼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의사항. 마이너스 유류분 자녀들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 상속분 문제는 신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이너스 전문 법무사나 신탁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마이너스 신탁 설정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나 절차와 비용이 따른다. 2. 재혼과 법정 상속. 재혼을 하면 새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된다. 이는 자동적인 것이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보다 50%더 많다. 자녀가 1이면 배우자는 1.5의 비율. 이것이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미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다. 재산분리 협의서 재혼 전에 양쪽이 각자 재산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 법적 강제력은 제한적이지만 의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증여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 다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사전 증여는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유언대용 신탁 또는 생명보험 신탁 앞서 설명한 방법들로 미리 재산 귀속을 확정해 두는 것. 3. 황혼 재혼 가족 간의 대화법. 법적 정리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소통이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 김태식이 한 실수 하나는 처음부터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은 것이었다. 1년이 지나도록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재산 정리를 혼자 진행한 것, 이것이 딸 유진에게 불안감과 소외감을 줬다. 전문가들은 황혼 재혼을 앞두고 다음을 권고한다. 마이너스 교제 초기부터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알릴 것. 마이너스 재산 관련 계획을 자녀들에게 미리 설명할 것. 이것이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이너스 새 파트너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여러 번 만들 것. 마이너스 자녀들의 감정을 인정하되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 4. 자녀들을 위한 말. 황혼 재혼에 반대하는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지키려는 것이 부모님인가 아니면 당신이 알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인가? 노인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외로울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울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재산 걱정은 현실적인 것이고 투명한 법적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모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소유하려는 것이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것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그 반대여야 한다.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다. 5. 시니어를 위한 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시니어 독자들에게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 들어서도 따뜻한 손이 필요하고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자녀들의 반대가 두렵다고 해서 그 마음을 혼자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투명하게 진심으로 자녀들과 대화하라. 그리고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 두어라. 그것이 자녀들의 불안을 줄여주고 당신의 결정이 더 당당해지는 길이다. 사랑의 나이 제한은 없다. 봄마다 상추를 심는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의 삶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낯선 이에게 부탁했다. 우리 영감 잘 봐줘요. 그 말이 씨앗이 됐다. 이듬해 봄 그 씨앗은 텃밭의 상추가 됐다. 그리고 그 상추 옆에는 딸도 손주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함께 있었다.